VOA 세계뉴스입니다. 중동 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오늘 미군의 공격용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의 MQ-9 리퍼 드론 한 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번 드론 격추는 공격용 드론으로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이며 모든 종류의 드론으로는 10번째 요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어제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가 중부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드론 공습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으며 이후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으로 예멘 지역에서 3명이 사망하고 약 90명이 부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함께 영내 친이란 세력에 해당하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예멘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 씨가 석방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린 씨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그는 미국으로 귀환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린 씨에 대한 구금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린 씨와 다른 2명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8살인 린 씨는 중국 태생으로 미국에 귀화했던 인물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교도소에서는 또 다른 미국인들인 마크 스위단 씨와 카이 리 씨가 각각 마약 밀매와 간첩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 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경제연합체인 브릭스에 참여를 원한다고 미얀마 군사정부 공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웅마웅 온 미얀마 공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지난 13일부터 브릭스 회원국 등 45개 국가의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미디어 서밋에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온 장관은 우리는 정회원이 아닌 옵저버 국가로서 이 연합체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지만 이에 참여하고 싶다면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앞으로 이 연합체에 정회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트럼프 후보가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직후 체포된 58살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 씨는 트럼프 후보로부터 약 300에서 450m 떨어진 골프장 바깥에서 AK-47 소총을 이용해 저격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돼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골프장 근처 덤불에 있던 루스 씨를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고 루스 씨는 총을 버리고 차량으로 도주했다가 골프장 인근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현재 루스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보안관인 릭 브래드쇼 씨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가 현직 신분이 아니어서 골프장 전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며 보안이 비밀 경호국 범위 내로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야망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으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제거한 새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여러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신축 건물까지 완공했습니다. 허무는 작업만 벌였던 현장에서 처음으로 보강 작업이 포착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배치하는 데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기술 및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진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really able to get into an intelligence analysis one way or the other here. I would simply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보 분석에 대해 말할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 중 하나라며 특히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투입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우리가 외교적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계속 분명히 밝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we obviously saw the video. It doesn't change our overall polic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을 바꾸진 않는다면서 새로운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역량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군의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농축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회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시점에 주목하면서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움직임보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라며 물론 우리는 그들이 농축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t probably, is another illustration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처럼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은 북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이는 미국 대중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나 협상 전략 등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며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공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일러 전 분석가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의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무기 및 미사일의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다양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월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B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화하는 북러 협력을 우려하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과 원심 분리기 공개는 핵 역량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최대 10,000개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기하 급수적인 핵물질 증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3일 북한이 공개한 원심 분리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may have received this design for a more advanced 올브라이트 소장은 공개된 사진 속 외형 분석과 과거 파키스탄과의 관련 협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길이가 더 길고 발전된 파키스탄제 P2 원심 분리기의 설계를 이전받았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마레이진 강으로 불리는 고강도 합금 강철로 된 원심 분리기 회전자를 갖춘 자체 P2 개량형 원심 분리기를 확보한 것이라며 북한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P1과 P2 원심 분리기는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설계한 모델로 약 1.8에서 2m 높이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2 모델은 기존 알루미늄이 아닌 마레이진강 로터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회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더 높은 효율의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압둘칸 박사로부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P1과 P2 원심 분리기의 설계도를 이전받아 우라늄 농축 기술 역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원심 분리기 제조 선진국에서는 마레이진 강보다 더 내구성이 좋은 탄소 섬유를 사용한다면서 북한은 탄소 섬유 소재를 만들거나 대규모로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마레이진 강을 사용하는 파키스탄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조만간 우라늄 농축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더 큰 원심 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em to be able to make would be to double the length. 원심 분리기의 농축 용량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며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원심 분리기 농축 출력도 2배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진 속 원심 분리기는 약 1m를 상회하는 크기로 보인다면서 농축 용량 제고를 위한 개량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way I see simply put is about perhaps the actual.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 분리기는 지난 2010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관찰했던 P2 모델에 비해 더욱 진전된 설계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원심 분리기 내부에 다른 원심 분리기 회전자가 있고 기존과 다른 설정과 재료, 직경, 높이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심 분리기를 개발한 다른 나라들의 발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만일 원심 분리기 회전자에 탄소 섬유나 다른 복합 재료를 사용한다면 크기 개량 없이도 원심 분리기의 속도를 높이고 농축 역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 기능을 더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영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강선단지 또는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복도와 원심 분리기의 배치 모습, 폭과 높이 등을 볼 때 파키스탄 디자인을 본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his hall which appears to have the centrifuge arrangements that we. 또 위성 사진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강선단지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발견됐는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장소에서는 창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일부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진은 영변 핵시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밝힌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변이 아닌 강선 또는 제3의 핵단지에 위치한 추가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약 2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 가수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로 한두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운영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최대 농축량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open questions which we have. And this is directly related then to the capacity. 일반적으로 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에서는 연간 약 4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핵무기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무기급 우라늄 약 25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정확한 북한의 원심 분리기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영변 핵시설에서만 1년에 50에서 75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 mean, if you look at the Yongbyon plant, as we understand it, I mean, it could easily make 50 to 75 kilograms of weapon-grade uranium. 그러면서 강선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합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북한이 7,000개에서 최대 10,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이며 영변에 약 3,000에서 4,000개, 나머지 비밀 장소에 4,000에서 6,000개가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분명한 역량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mean, the North Koreans love to say they're going to have an exponential increase. It's going to be a linear increase. 북한이 원심 분리기 수와 개별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운다면 증산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재고가 일정 기간 동안 2배가 되고 다음 같은 기간 동안 다시 2배가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하는 것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선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핵 역량을 과시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정교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무기급 우라늄이 핵무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핵 관련 프로그램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대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내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7차 핵실험을 굳이 실시하지 않고도 비슷한 경고와 위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전격적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이처럼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핵군축 또는 동결 관련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원심 분리기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이 의미를 갖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If there is a misconduct with the adversary, that's what is needed. It's not schoolboy, university guy.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모든 측면에서 적의 동기와 함께 위협도 포함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적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의 안보 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 데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북러 간 협력 심화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 확대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캐나다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무기 및 미사일의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다양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월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B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화하는 북러 협력을 우려하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거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으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제거한 새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드러내라며 개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도 선대 지도자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통일과 민족 개념을 배제한 새 헌법을 만드는 데 고민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 개정 문제를 심의하지는 못한 것은 아마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최고인민회의 회의 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부적인 그 논의나 이제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빠질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헌법에 신설하는 영토와 영해, 영공조항엔 김 위원장이 그동안 서해 북방한 개선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지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또는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새 헌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지시하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수령 체제의 특징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과 동족 개념을 배제한 새 헌법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드는데요. 북한 당국이 그동안 이런 작업을 해온 걸로 봐야 할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9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흔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학습 재강 같은 교육 활동도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고 주요 관영 매체들도 통일과 민족 개념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집 기사 같은 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박사는 북한군의 뿌리인 김일성 빨치산 부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존재했고 한국전쟁은 남조선 동족을 해방시키는 통일전쟁, 조국 해방전쟁으로 규정됐다며 이런 정체성이 체화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헌법 개정은 그 내용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는 긴 시간, 또 예정보다 길어진 헌법 개정,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건 헌법 개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헌법 개정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할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네요. 김 기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논의 주제가 있는지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러시아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할지가 관심입니다. 북러가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의 제22조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땐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될지도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2년 새 자신만의 혁명 사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기존 선대 지도자의 사상에 버금가는 위상을 새 헌법을 통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북한이 지난 주말에도 쓰레기 풍선을 한국을 향해 날려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50개 쓰레기 풍선을 그리고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12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띄워진 120여 개 가운데 약 40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고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로써 지난 5월 28일 첫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모두 20차례 한국에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빈도가 매우 잦아진 양상인데요. 한국 내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과 함께 한국군이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일종의 강대강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한국은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전략적으로 펴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보낸다. 전략적인 건 없고 한국 쪽에서 전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북한 주민들 심리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서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연이은 풍선 도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 내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고 대북 강경책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한국도 심리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민간 단체의 풍선 부양, 대북 전단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군과 당국이 계속 이런 도발을 한다면 한국 군과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경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비록 북한이 보낸 풍선에 위해 물질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살포하게 되면 풍선이 터지고 또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 측에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오나요? 한국에선 북한의 풍선 도발로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풍선 살포 횟수가 잦아지면서 재산 피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 8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제약회사의 창고 건물 지붕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8천만 원, 미화로 약 6만 달러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한국 현행법상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유류 저장 시설이나 공항, 고속도로 등으로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긴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북한과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오늘 평양 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최 외무상을 배웅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고려항공 정기 노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에서 20일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행사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최 외무상은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며 명승지를 돌아보는 문화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여러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신축 건물까지 완공했습니다. 허무는 작업만 벌였던 현장에서 처음으로 보강 작업이 포착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도로 곳곳에 선명한 하얀색 줄이 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기발엔 횡단보도가 있던 곳으로 북한이 이들 횡단보도에 하얀색 페인트를 새롭게 입힌 것입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횡단보도는 11일을 기준으로 모두 21곳입니다. 북한 개성 쪽 출입구 바로 앞 도로를 시작으로 첫 번째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5개의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칠해졌고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도로 위 12개 지점에서도 같은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난 도로에서도 선명한 횡단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희미한 형태만 남은 횡단보도였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로 선명한 횡단보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 작업은 9월 1일을 전후해 시작됐으며 10일에 없던 횡단보도가 11일에 생긴 점으로 볼 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도로에서 이 같은 개선 작업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도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에서 식별된 여러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 차량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공장만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도로를 재정비한 사실까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에 새로 짓던 건물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한국 동원 F&B 소유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을 신축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시설을 철거한 적은 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해당 부지에 짙은 회색의 건물이 보입니다. 현재로선 짙은 회색의 지붕이 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주변 부지도 깨끗하게 정리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모든 공사가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이 작년 말과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방발전 정책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가동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평양이 아닌 지방에 이처럼 공장이 건설돼 있다는 것은 목표 달성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wouldn't be surprised because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그러면서 다른 지역처럼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보단 기존의 공장 용도를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국 협력 강화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we talked a lot about when we were in Korea was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are working strongly together, 설리번 의원은 11일 VOA 기자 만나 이번 방한 주요 의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 한국, 일본이 경제, 에너지, 군사 등의 문제에서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점이며 그것이 바로 억지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설리번 의원 등 7명의 상원 의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양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외교,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원 대표단과는 별도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한일 3국 협력은 방한의 주요 의제였다며 영내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lso, I think, and I give great credit to President Yoon, s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and the Philippines. 리드 위원장은 12일 VOA 기자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끈 한일 양자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큰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집단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괌을 순방하고 돌아온 리드 위원장은 특히 한국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공화당의 빌 헤거티 상원 의원도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헤거티 의원은 11일 한국과 일본 순방 결산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기에 두 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강화하고 3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국 간 경제관계 심화는 우리 공동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강화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이번 한일 방문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이뤄진 윤석열,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은 80점을 받을 만하다고 신각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당연하고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제1차관과 제2차관을 지내고 주일 한국 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전 차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학점을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한 80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 이제 퇴진을 하게 됩니다. 9월 27일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게 되면 은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만큼 어려웠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퇴진에 앞서 한국을 방문함으로 해서 셔틀 정상회교도 이제 계속하고 또한 한일 관계 복원도 이제 계속하는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해왔습니다만 2015년 아베 담화에서 아베 전 총리가 후손들에게는 다시 반성과 사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못 박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뒤에 있었던 스가 정부나 기시다 정부나 이를 지키느라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번에 한 수준의 사과 발언을 했죠. 즉 역대 정부의 담화를 개선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소감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지난해 정상화됐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이 바람직한지 또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바람직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북한 핵의 무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중국의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 안보 정책 등 정부가 내지는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소미아가 뭐 지난해 정상화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한일 간의 지금 한일 관계가 회복되어 올라섰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뢰 수준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안보 협력을 해야 되고요. 이에 앞서서 전 양국 간의 국방 당국자 간의 인적인 교류, 전략 대화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로 PKO 협력이라든지 양국 상호 물자 서비스 융통 협정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전투원 수송 작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납치 문제 또 일본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납치 문제는 일본 역대 정부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고 대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언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오픈엔디드 인비테이션을 했었고요. 기시다 총리 입장은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후임 총리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상당히 중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을 한반도의 시야를 좁혀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비중을 두고 외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한중 관계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동맹에도 내부 분열이 있었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가 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윤석열 정부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일종의 발상의 변화를 해서 우리의 국력과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 동아시아, 인태지역, 세계를 포괄하는 그러한 포괄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을 중시했고 그 성과로서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의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균형 외교라는 말 자체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등가로 평가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성립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기조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그리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외교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만들어 우리 외교 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역, 남중국해, 타이완, 한반도에서 미중 대립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동맹, 그리고 원칙, 국제법, 가치,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오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 감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서 사실 상당히 제재 이행 감시에 좀 구멍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위원회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수준에서 제재 이행을 계속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다룰 그러한 기관을 총회에 설치해서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각수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각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최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대처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내일이 추석인데요. 추석은 설날과 함께 한국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네. 한국인들은 이날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 지인 등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요. 추석 명절에 받은 선물을 중고 물품으로 되파는 이른바 명절 테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명절 테크는 명절과 재산을 불린다는 의미인 재테크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네, 추석 선물을 되판다.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울러 해당 물품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 예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명절 선물로 분유를 받았는데 모유를 수유 중이라 판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나요? 예, 언론들은 참치 통조림, 스팸, 과일 세트, 식용유,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꼽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명절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은 품목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홍삼이나 비타민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중고거래 사이트 글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중고거래 물품은 새 것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싼가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정도 싸다고 합니다. 새 것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이죠. 이 때문에 이들 물품을 중고 가격으로 구입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값을 받거나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포장 상태입니다. 언론들은 선물과 동봉한 쇼핑백이 말끔한 상태여야 구매자가 더 선호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추석 선물 세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도 올라오는군요. 윤 대통령의 선물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윤 대통령은 올해 추석을 맞아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와 제복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유공자 등에게 선물을 보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라지 약주, 유자 약주, 사과 고추장, 배잼, 양파잼, 화장품 세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선물 세트를 2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한국인들이 간단하게 한 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김밥, 라면 이런 거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김밥과 라면은 떡볶이와 함께 외국에서도 K푸드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끼니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간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음식을 파는 분식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분식집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줄어들고 있군요. 왜 그런 건가요? 예, 통계청이 이유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언론들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몇 가지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젊은 층이 건강상 이유에서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점과 인구 감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분식집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식과 제과, 제빵, 피자, 커피, 주점 등을 판매하는 업소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식집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나요? 예, 2022년 통계를 보면요. 그 해에 전체 음식점 수가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줄었는데요. 김밥 등을 파는 분식집은 4.6%포인트 줄었습니다. 감소 규모가 거의 10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건강 때문에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게 김밥집이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한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쌀은 탄수화물 함량이 큰 대표 곡물인데요. 쌀 소비량 감소는 탄수화물 섭취를 꺼리는 식습관의 변화뿐 아니라 밥 외에 다른 먹거리가 많아진 데 따른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2019년에 59.2kg으로 사상 처음으로 60kg 밑으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는 다시 56.4kg으로 줄었는데요. 네. 관측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최저점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 김밥집 업주는 언론에 젊은 층은 김밥을 먹더라도 밥 대신 계란이나 샐러드를 넣은 것을 더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